자, 어느덧 토크쇼의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저희 또 마지막 순간이니까 저희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앞으로 와서 한번 앉아서 같이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저기 앞으로 와서 같이 앉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가 마지막 섹션으로 좀 준비한 이제 주제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매거진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트릿 컬처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마지막 섹션인 만큼 조금 더 알찬 내용과 또 아주 멋진 분을 모셔봤는데 이번에 토크쇼를 좀 같이 진행해 주실 분은 전 하이피스트 헤드 디렉터였던 그리고 지금은 또 DJ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유지성님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새롭네요. 서울에서만 보다가 또 그러게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원래 이제 지성님께서는 되게 활발하게 제시유라는 네임으로 또 음악도 많이 틀고 계신데 어제도 또 타임이 또 있으셨다고. 네, 그래서 과음을 해서 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도 네.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네, 좋네요. 네.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사실 방문하셨을까요? 제가 광주는 이렇게 연고가 없어서 네네. 한 코로나 전에 이제 음악을 틀러 한 2번 정도 왔었고요. 그게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좋은 행사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너무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름은 유지성이고요. 그리고 2009년에 처음 에디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직장이 이제 GQ 코리아에서 일을 시작해서 피처 에디터였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패션 에디터가 있고 피처 에디터가 있는데 이제 패션을 제외한 뭐 다른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 그런 에디터 일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플레이보이 코리아라는 잡지가 한국에 창간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부편집장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이후에는 뭐 한 5년 정도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는데 뭐 그 네네. 사이에 뭐 이제 뭐 바이스라던가 아니면 뭐 버드와이저, 뭐 네. 레드불 서울소리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음악 관련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는 뭐 마지막 뭐 직장 생활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피스트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직함이 제가 헤드 디렉터는 아니고요. 이제 편집장 에디터인 치프라는 네. 직함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7월 말에 퇴사를 하고 뭐 이제 에디터로서는 뭐 다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 셈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DJ 활동은 뭐 201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운이 좋게도 여러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서 엄청 아직까지 활동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서 뭐 프로듀싱을 또 시작을 해서 올해 첫 데뷔 EP를 발매를 했습니다. 네. 또 음악도 하시고 이제 피처 에디터로도 활동하시고 아니 사실 제가 이 토크 타이틀을 먼저 잡고 어떤 분이랑 이런 토크쇼를 좀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현업에 있는 그 에디터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지성님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야인인데 그 야인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에 해왔던 어떤 과정들이 사실 저에게 추천해준 이들의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으로는 또 현업에 어찌됐든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 같이 토크쇼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 네. 생각에는 뭐 서브컬처 쪽을 제가 많이 다뤘어가지고 그렇게 네네네. 추천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이런 행사가 너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되게 메인스트림한 문화를 다루는 행사들도 네네. 재미가 있는데 또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플로피에 오신 소감 혹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스트릿 컬처 취향 글로벌 네. 컨벤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아시아에서 제가 관심 있던 뭐 그런 뭐 사브카루 같은 매체도 있고 뭐 네. 아니면은 또 여기서 심지어 저는 그 태국 친구도 만났어요. 있는지 진짜요? 몰랐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와 되게 아시아에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우리가 어, 되게 가까우면서도 좀 놓치고 지내는 그런 지역.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스들과 뭐 브랜드들과 매체들이 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아시아라는 어떤 뭐 유럽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네. 뭔가 그렇게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특히나 또 그것이 서울이 아닌 이제 광주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서울은 뭐 서브컬처가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근데 광주에도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뭔가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열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음. 그리고 브랜드들이나 이런 거를 셀렉션 하신 것도 뭐 에잇 디비전, 뭐 상상기업, DMG 뭐 네네. 이런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주셔서 이게 진짜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뭔가 서브컬처라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조금 덜 좋다 이런 거를 정확히 좀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주최를 네. 하신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 좀 매거진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이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취향을 정말 많이 대변을 했다면 요즘에는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데 포커싱 되어 있는 매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옛날처럼 자기의 취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매거진이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통틀어서 이런 모든 노력을 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또 최신 트렌드와 어떤 취향에 반영하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 발짝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한 2.5자의 입장에서 2달 정도 떨어져 아, 있습니다. 2달 정도 두 달이 정도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매체의 변화가 시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신문을 보고 그게 TV로 넘어오고 지금은 SNS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 중에서 매체가 어떤 영향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뭐 물론 저도 신문을 읽었죠. 근데 사실 제가 실제로 어떤 문화라는 거를 심도 있게 접하게 된 거는 뭐 전적으로 인터넷 덕분인 거고 네네.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인터넷이 처음에 막 활성화가 되면서 와 너무 신기했고 어, 그때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 하이피스트 같은 게 저한테는 그런 거였죠. 와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있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가판대에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뭐 올뮤직 가이드 네. 뭐 그런 저한테 되게 기준이 됐던 어떤 매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면서 어쨌든 뭐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을 시작했죠. 저는 GQ 코리아라는. 네. 근데 당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이거를 빨리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식을 해야 된다. 뭐 조금 더 빠른 음, 사람들은 모바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네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저 알고 지내는 분 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한국 최초의 이제 사이버 에디터라고 네, 디지털 에디터죠 지금 네네. 이름으로는. 디지털 그래서 에디터. 그때 그런 일이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를 처음으로 보고 사실 그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되게 갈렸어요. 종이 잡지는 종이 잡지로 남아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아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네. 지금 빨리 디지털로 이걸 이식을 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종이 매체 같은 경우에도
다 망할 거라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 한 이 격변의 시기가 온 2, 3년 정도 차에 몇몇 매체들이 사라진 이후로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네. 잡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 잡지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사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 운영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종이랑 또 다르게 잘 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새로운 신생 미디어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고 네.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달라진 거는 종이책을 봐도 그거는 있는데 긴 컨텐츠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긴 예, 컨텐츠가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특히나 텍스트가 긴 컨텐츠. 네네. 그러니까 뭐 화보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제외하고. 넘기면서 보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숏폼에 상당히 독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네. 거기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그 어떤 뭐 기사들의 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뭐 한 페이지를 통으로 쓰기보다는 여러 필자에서 나눠서 맡긴다거나 뭐 그런 형태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네. 그래서 좋은 점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소셜 미디어의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10분만 봐도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 페이지의 글은 결론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바로 받아들이기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장점이라면 그게 될 수는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뎁스 컨텐츠 진짜 에디터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쓰는 그런 기사를 보기가 좀 어려워졌고 아. 예,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큰 돈이 걸려 있는 매체에서 못 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패기 있는 청년들이 시작한 네. 이런 매체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매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조금 더 그게 돋보일 수 또 있고. 예, 뭐 구전에 의해서든 네. 아니면은 뭐 광고를 태우기 전까지는 어쨌든 적어도 동등한 그 소셜 그렇죠. 미디어의 맥락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약간 되게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미묘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 매체가 변화되는 시점에 현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피스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피스트라는 매체의 특성상 어떤 영향력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색깔도 뚜렷한 매체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화라고 하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하이피스트라는 매거진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전개를 하셨는지? 저는 일단 뭐 지금 그만둔 매체라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한국이 되게 특이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외국의 어떤 뭐 째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째스럽다. 째스러운 걸 되게 네. 좋아하는데 한편으로 째스러운 브랜드들이 다 물먹고 돌아가는 데가 한국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맞아요. 들면은 뭐 그런 거고 뭐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엄청난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게 되거나 한국 컨텐츠가 잘 돼서 성공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그래서 로컬라이징에 있어서 해외 브랜드들도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되게 뭔가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강한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패할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어쨌든 하이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시장에 뛰어들어서 당시가 이제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모든 네. 매체들이 다 디지털라이징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팀 내에서도 디지털 에디터가 패션 에디터, 피처 에디터보다 많아지던 그런 시기에 이제 하이피스트가 딱 런칭을 했고 네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이피스트가 그 런칭을 했던 초창기에는 스니커 컬처가 엄청나게 셌던 시기예요. 엄청 컸었죠. 모두가 범고래를 신고 맞아요. 예 그리고 조던에 대한 하이프도 엄청났었고 맞아요. 뭐 특히 맞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뭐 제가 그때는 하이피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뭐 리셀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었죠. 커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음, 되게 좋은 그런 모멘텀을 시기였고, 갖고 일
이제 성장을 되게 빠르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기억나요. 왜냐면 예. 제가 그때 아트모스라는 그 편집샵을 할 네네네. 때였는데 그때 하이피스트를 만나서 이런 스니커 컬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들어갈 상태는 이미 사무실이 이렇게 커진 상황이었는데 어. 처음에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하이피스트랑 일을 할 때만 해도 네. 진짜 엄청나게 작은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그래서 작았었죠, 사실. 와 엄청나게 성장을 했구나. 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을 하게 된 시점은 2022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22년 시작을 겨울. 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제가 했던 고민은 하이피스트 하면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네, 네. 음악이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힙합을 기대할 거고, 네. 뭐 브랜드라면 조금 더 스트릿웨어를 기대를 할 거고, 네.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준 매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또한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음. 어떤 거기에 그 매체색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를 넣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GQ 하면은 패션지 네. 정도의 되게 넓은 범위잖아요. 범위였죠. 예, 그리고 패션지인데도 뭔가 컬처도 다룬다. 네. 근데 하이피스트 하면 그보다 좀 좁아진단 말이에요. 많이 좁아졌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차라리 제가 실무자였으면 어. 어떻게든 우겨서라도 내 색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편집장 매니저의 역할이었으니까 네, 네. 그거를 제 맘대로 하면 이제 매체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디터들의 어떤 생각과 관점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주제는 어떤 하이피스트가 다룰 만한 것들을 다루더라도 어떤 세부적인 부분, 예를 들면은 뭐 뮤지션들을 10명을 모아,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명은 꼭 힙합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네. 뭐 애티튜드 측면에서 뭐 힙합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히프노시스 테라피 같은 경우 그렇죠, 힙합을 전혀 그렇죠.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네. 그 친구들의 애티튜드는 누구보다 힙합이거든요. 너무 힙합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게 고민이 좀 음. 있었고, 음. 고민이면서 어떤 재미이기도 했던 것 같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좀 이 매체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것을 또 보여줄 거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저희 에디터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저희 이제 상부에도 얘기를 하고 했던 거는 하이비스트라는 이름 자체에는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스니커 비스트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이비라는 건 지금 무엇이 하이비냐라는 네. 것을 다룬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하이빈 거를 과감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쇼미더머니가 끝난 이후로 뭐 힙합이 뭐 지금 옛날만큼 좋지 않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오케이, 그래도 힙합을 다루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레거시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힙합 외에 지금 무엇이 하이빈가, 네.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뭐 어떤 종류의 전자음악, 예를 들면 뭐 테크노가 지금 네. 유행이래, 네. 뭐 사람들이 좋아한대, 네. 잘하고 있대, 그럼 그것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도 참 힘드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는 날 이제 오늘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좀 대중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각자의 매거진들이 하는 역할이 또 뭐 역할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좀 이전에 하셨었던 소통의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좀 눈여겨 보고 계시는 어떤 대중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가진 매거진들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 사실 제가 모든 매거진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쵸, 제가 그쵸, 그쵸. 밖에서 보는 느낌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들, 흔히 우리가 뭐 패션 잡지라고 칭하는 네. 그런 미디어들은 좀 투트랙 전략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 네, 뭐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과 정말 유명한 브랜드와 막 30페이지짜리 화보, 막 네, 이런 네. 진짜 어떤 힘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소셜 미디어는 상당히 가볍게 이게 그 잡지가 맞나? 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스낵커브라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독자들과 접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 뭐 멋있는 화보를 찍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새로운 독자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만 보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종이 잡지를 보면은 약간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라는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이제 투 트랙이라 그래서 어떤 투 트랙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 듣고 아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되게 휘발성인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걸 또 무시하기에는 어 얻을 수 있는 건데 못 얻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무언가의 것들을 휘발성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잃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하기 싫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기 싫은 매체도 많고. 네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 돼버린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런 투트랙 전략을 하지 않는 신생,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매체 아니 모바일만 집중을 하는 매체들은 그쪽으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최소한의 어떤 페이스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잘하고 있는 매거진 지성님이 보기에 한 한두 개 정도만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이런 생각에는 어떤 위력? 위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이즈가 뭐 어. 확실히 규모, 위력, 버즈 네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아이즈의 어떤 기획력이라던가 어떤 추진력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로컬 매체로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로컬 매체, 로컬 브랜드들이 항상 처하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깨버린 매체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면으로는 뭐 비즐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패기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진짜 규모가 너무 큰 회사가 덩치가 너무 커서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뭐 계속 보여주려고 네네. 뎁스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말씀하신 두 분 다 저희 플로피에 참여해 주시고 토크쇼를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편견지명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신생인 매거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매거진을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매거진의 취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매거진이든 그런 취향을 표현할 때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뭐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그 색깔 같은 색깔. 경우에는 뭐 사진의 톤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비주얼이니까 그렇죠. 쭉 넘겨봤을 때 이 사진은 어느 잡지에 실린 것 같아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매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뭐 그 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주제에서 큰 차별화를 두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매체는 되게 시간에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화제가 되는 걸 안 다룰 수는 없단 없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주제를 어떻게 자기 식으로 다룰 것이냐, 어떻게 맥락을 만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음, 들면은 뭐 하이피스트 있을 때 저희 후배 에디터가 진행을 했던 기사인데, 뭐 이번에도 참여하신 저기 DMZ 페스티벌에 네네네. 이제 우리 뭐 인터뷰 컨텐츠를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라인업을 쭉 봤는데 김수철 선생님이 계시고 네네. 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재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대담을 꾸려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 제가 알기로 김수철 선생님은 뭐
정말 엄청난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기 고집을 갖고 뭐 이거 해서 망해서 빚을 엄청나게 졌다가 이걸로 다시 메꾸고. 재기를 하시고 어. 뭐 이런 되게 굴곡이 있는, 한편으로 한국에서 이 정도의 많은 실험을 하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대한 아티스트이고, 네. 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굴곡이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이고,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같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오. 콘텐츠를 진행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네. 역시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대중의 반응뿐만 아니라 네. 뭔가 장르 웹사이트 같은 데서도 인터뷰 봤어? 이런 아, 식으로. 회자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파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이걸 어. 꼴을 짤 것이냐. 왜냐하면은 결국 너무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자체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네. 뭔가 뭐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을 조합을 하든 아니면은 그거를 아.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의 톤 같은 걸로 좀 새롭게 보여주든, 매체라는 건 결국 어떤 필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좋은 필터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어. 이게 그 매체의 취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하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도 되게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양파를 주는데 이 양파를 가지고 너가 요리를 해봐라고 했을 때 재료는 같지만 다른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요즘 SNS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같은 주제로 같은 기사를 내고 어떤 한 컨텐츠가 쭉쭉쭉쭉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예가 너무 와닿네요. 이런 같은 주제로 좀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는 기존의 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렇게 가공한 것이 나만의 색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뭐 물론 같은 주제 뭐 다 너무 좋지만 사실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도 너무 빠르고 너무 예를 들면 음악은 발매한 지 일주일 만에 잊혀지고 공들여서 찍었었던 어떤 이런 뮤직비디오는 이틀 만에 랭킹에서 사라지고 이게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서 약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인터뷰하셨었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는 매체의 지속성을 어떻게 가질 거야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뭐 투트랙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인내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기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매체의 노력과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까라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 사실 거의 지금 모든 매체들의 숙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전적으로 에디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책임감이라고 일단 책임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뭔가 결국 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은 내가 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벌고 싶어서 에디터를 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뭔가가 좋아서 네, 뭔가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어떤 문화겠죠 일반적으로. 그랬다면은 조금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해도 음, 몇 년은 제대로 해보는 게 좋지 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개인으로서의 지속성이겠죠. 이거는 네, 개인에서 매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에디터라는 일을 하는 본인으로서의, 뭐 예를 들면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음, 내가 열심히 막 진짜 2주 동안 취재해서 썼는데 3명 보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 내가 30초 동안 연예인 코멘트 나온 거는 막 5만 명이 보고, 그러면 이게 붕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그거를 좀 버텨내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한 걸 3명 봤어. 이거 그럼 다음엔 10명 보게 해볼게. 이런 오히려.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 것인가. 아 그럼 지금부터는 연예인만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생각나는 이름은 그 모던 코리아라는 KBS 다큐멘터리 하시는 이태용 PD님. 네. 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를 정말 멋있게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음악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뭐 디자인을 맡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DJ 소울스케이프가 음악을 했네. 네. 저기 그 장기하였던 김기조 씨가 폰트를 만들었네. 네, 네. 근데 주제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런 흥미로운 파트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떤 쌓여서 저는 역사가 되고 이 사람의 이름과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둘 다 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에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사실 매체 입장에서는 뭐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에디터들이 많아지면 지속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렇겠죠. 최소한 그만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매체 입장에서는 뭐 밸런스겠죠. 뭐 내가 멋있는 거 한번 했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 혹은 잘 팔리는 컨텐츠를 네, 네.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완강하게 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취향,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아까 색깔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나만의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는 시대고 나의 취향이 꼭 하나여야 돼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항상 따라다녀요. 혹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DJ의 관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옛날에 틀던 음악 안 틀어? 아, 왜 10년 전에 틀던 디스코 지금은 안 틀고 하우스랑 테크노 틀어? 네, 테크노가 유행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본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만 계속 있다면 저는 물 흐르듯 가는 것도 개인의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저도 그런 건 좀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점프를 하는 거죠. 연관관계가 없는 것들끼리 막 네네네. 갑자기 내가 요걸 좋아했다가 갑자기 저게 멋있어 보여. 그러면 저거를 겉핥기 하는 따라가고. 것처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디스코를 좋아하다 하우스를 좋아하다 테크노를 좋아하는 건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흘러왔던 맥락이 있는 흐름이죠. 일이고 네, 본인이 디깅을 하고 이제 뭐 재미를 가지고 탐구를 하다 보면은 연결돼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열린 마음은 저는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뭐 나 지금 70년대 복식이 너무 좋은데 나는 70년대 복식만 할 거야 패션을 할 때 그게 아니고 70년대 복식에서 어떻게 80년대 복식으로 넘어왔고 그게 그런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연결성 맥락 그게 결국은 저는 지속 가능성과 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고민하던 게 해결된 느낌이에요 지금. 어떤 그 코어가 가지고 있으면 이동을 해도 괜찮다.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이제 빠르게 이제 소비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면서 매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매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매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일단 뎁스 컨텐츠가 안 팔리고요. 네, 이거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그것
위주로 전달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옛날에 종이책으로 만들 때는 에디터들이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숫자를 볼 수가 없어요. 내 기사를 몇 명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수는 알지 않나요? 부수는 아는데 정확하진 부수가 않으니까. 누가 쓴 기사 때문인지 몰라요. 예. 아, 근데 지금은 내가 쓴 기사를 몇 명이 봤는지, 내가 쓴 소셜 그 미디어 네네. 포스트에 좋아요가 몇 개가 눌렸는지 다 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네. 그 매거진의 입장에서는 그게 KPI의 지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우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 멋있는 거 해서 되게 구전으로 지금 이 매거진이 길바닥에서 멋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 어. 뭐 확실히 정량적인 걸 우리가 제공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설득이 됐던 것도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건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정확한 네. 숫자를 볼 수가 있는 네,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돈을 벌어오는 부서라던가 네네. 아니면 회사의 높은 분들께서는 그 숫자를 보고 이제 모든 걸 평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매거진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야구단 중에 야구 선수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어렵다. 어려운 부분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뭐 좌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그래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뭔가 방식을 계속 바꿔보는 것 같아요. 뭐 음. 카드뉴스라는 정말 인터뷰를 하면 요점만 정리한 네네. 그런 컨텐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뷰 레이아웃도 뭐 되게 크게 막 헤드라인을, 옛날에는 제목에 되게 멋부렸거든요. 막 영화 제목 갖다 붙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오히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구 인터뷰 이렇게 써줘야 보지. 예. 직관적으로 딱 예. 가야 되는군요.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진짜 막 많이 꼬았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매체가 하는 역할은 트렌드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좀 전달해야 되는 과정일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직관적인 타이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자체는 이제 완전 그냥 전제 명제가 돼버린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괜찮은 방식이었던 거는, 에디터가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에디터가 뽑은 뭐뭐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군가의 영향력을 같이 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그런 분들의 어떤 인터뷰 혹은 뭐 기획 기사를 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가 뽑은 겨울 아웃핏 10 네. 이렇게 나왔겠죠. 네. 근데 지금이면은 누구의 스타일리스트가 뽑은 겨울 아웃핏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영향력 그래야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모든 뎁스 컨텐츠가 다 죽어도 네. 뎁스 인터뷰만큼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어쨌든 개인의 힘이 엄청나게 커진 시대고, 뭐 연예인이 됐든, 네네. 옛날에는 매체가 되게 셌다면 지금은 어떤 뭔가를 하는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의 채널도 많고 노출될 기회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과 같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하는 게 저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같이 해나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미래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래 매거진 산업에서 웹 매거진의 역할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좀 보는지. 이미 뭐 대부분의 변화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키는 영상인 것 영상. 같고, 그래서 지금은 에디터들이, 옛날에는 이제 화보를 디렉팅하고 뭐 글을 쓰고 네네. 뭐 어떤 페이지에 꼴을 짜고 뭐 이 정도가 에디터의 업무였다면은, 지금은 에디터들이 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에디터들에게 권유를 많이 했어요. 이걸 네가 지금 할 줄 알아야지
더 성장 가능성이 할 수 있는 게 높다. 많은 에디터가 되고 네. 기회가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영상의 좋은 점 중 하나라면은 노출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유튜브라는 엄청 거대한 플랫폼이 있는데 네네.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보면은 되게 니치한 주제라도 재밌으면은 계속 틀어놀게 되죠. 네 되더라고요.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되게 냉정한 시장인 한편 되게 기회의 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반대 의견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거치지 않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허위 정보들이 또 난무하는 세대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웹 매거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증되지 않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매체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했었어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형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웹 매거진이라고 이제 진짜 웹 기사, 흔히 말하는 웹 기사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내가 좋은 걸 만들어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네. 특히 영상은 자막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사 한 바닥을 번역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영상은 자막을 달게 되면은 그게 꼭 한국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어디언스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은 무시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은 인구 절벽에 도달했고 글로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게 그래서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좀 더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컨텐츠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거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 사실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에디터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 뭐 예를 들어 뭐 DJ 프로듀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플레이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매체에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의 플레이어고 어떤 백지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진이 됐던 글이 됐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아트폼이라고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조금 더 뭐 예를 들면은 가까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비판적인 시각도 좋고, 네. 아니면은 아 얘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아 이거 음, 별로다, 이런 의견을 가진 독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고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하는 에디터들이 많아질 거고요. 음,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매체도 하나의 아트폼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판이던 뭐 칭찬이던 좀 가까이서 같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토크 세션의 마지막이에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어 광주 음식이 맛있으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맛있는 거 많이 네,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공연이 이제 예, 계속 이제 시작되죠.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멋진 아티스트들이니까 즐기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플로피 2.0의 토크 세션은 이렇게 또 마지막이 됐지만 앞으로 남은 세 팀의 공연까지 끝까지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